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희입니다. 최근 코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 무려 101가지의 전문 코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CEO 코치에서부터 세일즈 코치, 학습 코치, 심지어 연애 코치, 그리고 다이어트 코치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칭은 이렇게 우리 생활 전반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코칭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코칭센터 고현숙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이 코칭의 필요성, 그리고 코치로서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이 준비됐는지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코칭이란 정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코치로서 꼭 갖추어야 될 역량,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이해하고 또 어떤 좋은 말씀들을 이끌어낼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경청과 질문의 방법, 저에게도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훌륭한 코치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좀 따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 스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코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훌륭한 코치는 물론 뭐 인품도 훌륭하고 역량도 좋아야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 사람으로부터 코치받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이루어낸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던 어떤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훌륭한 코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코치가 훌륭하다 또는 코치가 실력이 있다라는 거는 코치 그 자체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증명돼야 되죠? 네, 상대방, 그 사람으로부터 코치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하고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우리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훌륭한 코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히딩크 감독이 말도 잘하고 인품도 좋았고 뭐 리더십, 용병술 다 뛰어났지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코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만 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했던 4강에 올려놨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코칭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성과, 성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상당히 이렇게 성과 중심적인 어프로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훌륭한 코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그러려면은 우리가 코치다라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코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코치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몇 가지 스킬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경청,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정말 깊이 있게 듣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끌어내서 그 사람 스스로 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정말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인정과 칭찬의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경청이라는 게 하나의 그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경청도 그냥 우리가 상대방이 말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경청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서 많이 듣는 것. 이게 이제 적극적인 경청인데 우리가 종종 경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는 보통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듣는 거는 상당히 수동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경청이 대화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누구한테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이 정도 얘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상대방이 바쁜 것 같고 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딴청 부리면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거에 5분의 1, 뭐 심지어 10분의 1도 얘기를 안 하고 꺼내보다 말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제가 한 이 정도 얘기하려고 갔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집중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뭔가 좀 더 생각해보도록 질문까지 던져주면 어때요? 한 10분 얘기하려고 갔다가 30분, 40분, 1시간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내 스스로의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인데 경청이라는 게 대단히 능동적인 것이라는 거. 또 하나는요. 경청이라는 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선물이에요. 경청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얘기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청을 잘해주면은요. 이 말하는 사람의 몸에서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드러그 이펙트, 어떤 약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듣는 것과 깊게 듣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깊게 듣는다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는 좀 맥락적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깊게 듣는 게 필요한가? 보통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요. 보통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은 그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이 어떻습니까? 바다 위에서 해면 위에 떠오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그 일각, 그 표면 위에 떠오르는 것에 한 20배, 30배, 심지어 100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그 해저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 그 자체는 그 해면 위에 떠오르는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7%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듣는다는 건 어때요? 7%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에 있느냐? 나머지의 93%는요. 그 사람의 그 말의 어조, 억양, 음색, 또 표정, 또 바디 랭귀지 있죠? 제스처라든지 눈빛 이런 것들 속에서 다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굉장히 정말 센스 있게 그것들을 잘 공감해 주면서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단지 7%만 갖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맥락적 경청, 코치로서 정말 들어야 될 거는 그 밑에 있는 홀, 그 전체의 빙산을 다 들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의 이건 경험담인데 그분 따님이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여학생인데 어느 날 주말에 이제 미장원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미장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머리 미장원에서 너무 이상하게 잘랐어. 이 꼴로 나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나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그러면서 내일 학교 안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부모로서 뭐라고 대응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너 지금 고1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학교에 무슨 패션쇼 하려고 하냐? 머리 자랑하러 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엄마하고는 아무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이러면서 문을 꽉 닫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잘렸으니까 나 내일 학교 안 가.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빙산에? 일각만 들은 거죠. 그 사람 말만 듣고 거기에 대응을 한 겁니다. 머리 이상하게 잘라서 학교를 안 간다니 말이 돼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들어본다면 그 딸의 그렇게 불평하는 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 어떤 욕구,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면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로서. 그래? 너 진짜 친구들이 너 평소에 멋지게 봤을 텐데 머리가 이상하게 잘려져서 좀 그렇겠네 하는 공감의 말만 해도 그 딸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겠죠.
알아주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그 위에 그 7% 빙산 일각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어떤 의도, 욕구, 그 사람에게 깔려있는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것들 말해지지 않은 것까지 듣는 거를 우리가 정말 그 맥락적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게 듣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경청의 어떤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그 낮은 수준의 경청이라고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pouse listening이란 말인데 어떤 그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부인을 불렀어요. 아, 여보, 일리 와서 이거 좀 보라. 이 기사 좀 보라고. 기사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말을 항상 많이 한다는 그런 통계가 실렸네. 남자는 하루에 평균 15,000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얘기해.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는 항상 똑같은 말을 2번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게 맞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2초 뒤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를 수동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적 경청은 상대방이 말을 하게는 놔둡니다. 뭐 끊지는 않아. 그러나 별로 듣질 않아요. 그냥 들으면서 어떻죠, 우리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만 저가 듣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수동적 경청 또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들어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친구가 정말 잘 들어준다 할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아 그래요? 그래서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들어주는 거. 이거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코치로서 갖춰야 되는 이 경청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간 맥락적 경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빙산의 홀 그 피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청을 우리가 맥락적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맥락적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 우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비록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저 사람 지금 이 얘기 했어. 내가 이 얘기 좀 해야지. 맞아. 내가 이것 좀 지적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말을 끝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듣다 보면 어때요? 그야말로 선택적으로밖에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생각을 우선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요. 성급하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급한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들어와서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요새 너무 힘들어. 요새 직장 다니고 이 집안일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뭐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전형적인 반응이 있어요. 맞벌이 하는 부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남편들의 80%, 90%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너무 힘들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때려치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거는 빨리 그만둬라, 다녀라 하는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고 공감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바로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요, 성급하게 해결책을 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상사로서 많이 이제 그 경청에 대해서 크게 느낀 바가 하나 있어서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요새는 왠지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좀 짜증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상사로서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뭔가 해결책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게 돼요. 아니,
일이야 보통 이제 그 정도 일 갖고 뭐가 힘들다 그래? 젊은 시절에 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짜증나? 야, 아무리 신세대지만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짜증난다는 얘기를 상사한테 하지? 이러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그 판단과 이런 걸 갖고 들으면 상대방 얘기를 못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꾸준히 들을 때 더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왜 요새 뭐가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데 어떤 점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물어봤더니 직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글쎄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의 정체성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솔직히 이 일을 하면은 언제 이제 몇 년까지 하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주임 아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김주임이 볼 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누구누구는 정체성이 분명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본인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가 와서 해도 될 일을 5-6가지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밑에 우리가 빙산의 그 일각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나온 거는 힘들다, 짜증스럽다, 비전이 없다였지만 그 밑에 있는 건 뭐였죠? 나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조직에서 의미 있고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참을성 있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거죠. 무슨 소리야? 뭐가 힘들다고 그래? 힘내! 이러고 지나가면은 제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로서 가장 첫 번째로 그런 경청을 좀 더 깊게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조언하려는 마음을 많이 억누르고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스킬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의미예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별 생각 없이 이제 갔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떤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자기 상사가 된 분인데, 갑자기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세계 최고의 은행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은행이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20몇 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지만, 한 번도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기가 어렵더라. 근데 거꾸로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준다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을 개발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을 못 맞아왔어요. 수학 점수가 막 50점, 60점 맞아왔다.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보통 제가 생각할 때 부모들의 70, 80%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야, 엄마가 뭐라 그랬냐?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랬잖아. 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런 혼내는 데 그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한다면은요, 그 혼내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 아이의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네. 누구야, 너 수학을 어느 정도로 잘하고 싶냐? 다음번에는 몇 점 맞고 싶니? 그걸 위해서는 뭐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뭐를 할 건데?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좋은 이제 방법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는요, 우리가 질문하는데 너무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사가 될수록 부모가 될수록요, 질문보다는 뭐를 해요? 조언, 충고를 많이 하잖아요. 지시하고. 그래서 좀 지나면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다 말해주는 것에는 달인이에요. 어디 가도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기술은 별로 안 배워요. 질문을 하는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또는 상사라면은요, 항상 이렇게 해 또는 저렇게 해봐라고 얘기했던 수준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자네 생각은 어때? 또는 너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데? 이렇게 한번 그 질문으로 하는 습관으로 좀 바꿔보세요. 훨씬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요, 질문을 하되 좀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성적이 안 좋은 자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 대답이 어때요? 뭐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아니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닫힌 질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게 하는 닫혀진 거죠. 즉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열린 질문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적이 안 좋다 자녀가. 그러면 그래 다음번 시험에서 성적을 올리려면 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열린 질문입니다. 왜 열려 있느냐. 상대방이 많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열린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 비유로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만약에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 아주 그 세일즈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자네 고객사 방문은 충분히 했나? 응?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고객사 방문 충분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닫힌 질문이죠. 반대로 열린 질문은 뭐예요? 세일즈 성과를 높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되겠나라고 해서 그 사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린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열린 질문으로 나가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치형 리더로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상대방에 대한 인정, 칭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전문가에도 필요하고 학자에게도 필요하고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게 인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면은 그 사람이 뭐 진짜 성적이 좋았다, 실적이 좋았다, 그럴 때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치로서 해줘야 될 인정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본래 가진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노력한 거, 기여한 거, 배운 거, 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코치의 지지, 서포트에 힘입어서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짧게나마 이 경청하고 더 깊게 듣고 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받는 질문을 하고 또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큰 스킬을 익히셔서 좋은 코치형 리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칭 리더십을 좀 크게 요약을 해보면은 중요한 게 경청, 그리고 질문, 인정이었어요. 제대로 경청하면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질문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까지도 유도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인정,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더욱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주변에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오늘 또 제가 대표님께 제대로 질문을 하는 건지 또 한번 고민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강의 재밌으셨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 코칭 기술에 관심이 아주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 코칭을 도입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코칭을 도입해서 사실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선 회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회의가 상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그 해법을 가지고 이제 딱 주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회의로 많이 바뀝니다. 왜 그러죠? 상사가 코칭 스킬을 쓰기 때문에 많이 듣고 솔루션을 얘기하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회의 문화 많이 바뀌고요. 또 이제 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상사가 코칭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률 있죠. 이직률이 극적으로 떨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은 상당히 그 직원들의 이직률을 좀 낮추는 게 과제인 곳이었는데 팀장급 이상 그 간부들이 코치로서 역할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잘 들어주고 면담해주고 질문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거의 한 6개월 만에 이직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코칭의 핵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한국코칭센터의 고현숙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에서 4개의 부분의 상을 휩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31살의 여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늙은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늙은 코치는 처음에 반대를 하죠. 하지만 이 여주인공이 인생의 희망을 오직 권투에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결국 그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부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또 심지어 절망의 순간에도 위안을 줍니다. 코치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코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리더겠죠. 자,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